경기도 외곽,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4시. 김영숙은 익숙한 듯 교회 뒷문 열쇠를 돌렸어요. 30년을 넘게 이어온 새벽 기도 시간이었죠. 60이 넘은 나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성전에 들어선 영숙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순간 고요한 평안이 스며들었어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숙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 서울로 출가한 딸 지수와도 연락이 뜸해진 지 오래였죠. 이 작은 교회만이 영숙에게 남은 전부였어요. 매일 새벽마다 청소를 하고 헌금을 정리하고 꽃을 갈아주는 일이 영숙의 삶 전부였습니다. 영숙 권사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박태진 목사였어요. 58세의 그는 이 교회를 30년 넘게 지켜온 인물로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목회자였죠. 하지만 영숙만은 알고 있었어요. 박 목사의 눈빛 깊숙한 곳에 숨겨진 어둠을요. 목사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늘 새벽 예배 준비는 다 되셨어요? 네, 덕분에 늘 교회가 깨끗하니 좋습니다. 영숙 권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박 목사의 말에 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때도 박 목사는 이런 식으로 말했었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청년부 자매를 유혹했던 그 시절을요. 새벽 5시가 되자 몇몇 성도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젊은 최지민 전도사도 참석했죠. 33세 지민은 작년에 이 교회에 부임해온 새내기 전도사였어요. 열정적이고 똑똑한 그녀를 성도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지민이 밝게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 그녀의 표정이 어딘지 굳어져 있다는 게 영숙의 눈에 띄었죠. 지민 전도사님, 요즘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일로 좀 생각할 게 있어서요. 지민의 대답은 어딘지 모호했어요. 영숙은 더 묻지 않았지만 가슴 한편에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박 목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설교를 했어요. 용서와 화해라는 제목의 설교였죠. 하지만 영숙에게는 그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30년 동안 묻어둔 상처가 정말 아물었을까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영숙은 평소대로 성전 정리를 시작했어요. 헌금함을 정리하고 찬송가를 제자리에 놓고 강단의 꽃을 갈아주는 일. 이 모든 게 영숙에게는 기도와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지민 전도사가 아직 교회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아마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모양이었죠. 영숙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정리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교회 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10분이었어요. 곧 해가 뜰 시간이었죠. 영숙은 마지막으로 제단을 정리하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숙은 몰랐어요. 이것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마지막 순간이 될 거라는 거리요. 새벽 5시 10분. 영숙이 제단의 촛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으악!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여자의 비명소리. 영숙의 손에서 촛대가 떨어져 바닥에 굴렀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들어본 적 없는 끔찍한 소리였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비명은 성전 뒤편
부목사실 쪽에서 들려왔어요. 영숙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또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무거운 게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죠. 지민 전도사님? 괜찮으세요? 영숙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섬뜩한 침묵만이 교회를 감쌌죠. 영숙의 손은 떨렸지만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예배실 뒷문 근처 바닥에 최지민 전도사가 쓰러져 있었어요. 하얀 블라우스는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머리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지민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지민 전도사님. 영숙은 급히 지민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 살아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영숙의 손에 지민의 피가 묻었어요.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 영숙의 외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뒤늦게 나가던 김할머니가 뛰어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119에 신고해요. 병원도. 김할머니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어요. 영숙은 지민의 상처를 살펴봤는데 머리 뒤쪽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뭔가 단단한 걸로 얻어맞은 것 같았죠. 지민아, 지민아, 정신 차려. 하지만 지민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자신의 가디건을 벗어서 지민의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박태진 목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비명소리가. 박 목사는 바닥에 쓰러진 지민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평소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목사님, 지민 전도사님이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것 같아요. 뭐라고요? 교회에서? 박 목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그를 보며 영숙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곧 구급차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지민을 들것에 옮기며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고 경찰들은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들 그 자리에 계세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어요. 영숙과 박 목사, 김할머니는 한쪽에 모여 앉았죠. 혹시 CCTV는 없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교회 내부엔 없습니다. 성도들이 감시받는 기분을 싫어해서. 박 목사가 대답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살펴봤어요. 바닥에는 지민의 피와 함께 뭔가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꽃병이 깨진 것 같았죠. 최지민 전도사가 공격당한 시간은 대략 새벽 5시 1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 있던 분은? 영숙이 손을 들었어요. 저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교회 정리를 해요. 그럼 권사님이 발견하신 겁니까? 네, 비명 소리를 듣고 뛰어가서. 형사는 영숙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왠지 의심스러워 보였죠. 다른 분들은 언제 오셨나요? 김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영숙이가 소리치는 걸 듣고 뛰어온 거죠. 목사님은요? 저도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에 놀라서. 형사는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혹시 최 전도사와 개인적인 갈등이나 문제가 있던 분 계신가요?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영숙의 가슴엔 며칠 전 지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권사님, 30년 전. 그 일 아직 아무도 모르죠? 그때 지민의 눈빛이 왜 그렇게 의미심장했을까요? 혹시 지민이 뭔가 알고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민은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다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는 모른다고 했죠. 교회는 하루 종일 경찰 출입으로 시끄러웠어요. 마을 사람들도 몰려와 수군거렸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누가 전도사님을 때린 거야? 혹시 강도?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는 걸요. 지민이 마지막으로 한 그 말, 그리고 박 목사의 이상한 반응. 뭔가 큰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째, 영숙은 경찰서에 앉아 있었어요. 형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영숙을 뚫어져라 쳐다봤죠. 김영숙 권사님,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사건 당일 새벽 5시 10분, 최지민 전도사 근처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 정말. 그리고 권사님 손에서 피해자의 혈액이 발견됐죠. 물론 구조하려다 묻었다고 하셨지만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정말 아니에요. 지민이를 해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형사는 냉정했어요. 증거들이 영숙에게 불리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교회 밖 CCTV의 새벽 5시경 교회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사람이 영숙 외에는 없었다는 거였어요. 김 권사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최 전도사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사흘 전 지민과의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교회 부엌에서 차를 우리던 지민이 갑자기 영숙에게 다가와 속삭였던 그 말. 권사님, 30년 전. 그 일 아직 아무도 모르죠? 박 목사님과의 일 말이에요. 그때 영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민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권사님이 청년부 시절 박 목사님과. 그만해. 영숙이 다급하게 지민의 말을 막았었죠.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지민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야. 모르는 일에 대해서. 하지만 지민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말 모르는 일일까요? 34년 전 권사님이 미혼모가 되셨던 일도요? 그 말에 영숙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지민이 그걸 알고 있을까요? 지민아,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다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민과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김 권사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형사의 목소리에 영숙이 정신을 차렸어요. 죄송해요. 생각이 좀. 최 전도사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게 맞죠?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지민이 정말 그 일을 알고 있었다면.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박태진 목사가 들어왔어요. 형사님, 영숙 권사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넘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분이에요. 목사님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혹시 최 전도사가 평소에 누군가와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나요? 박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하지만 영숙은 박 목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거든요. 조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런데 지역 뉴스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어요. 경기도 소재 교회에서 발생한 전도사 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60대 여성 교인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영숙은 급히 채널을 돌렸지만 다른 방송에서도 같은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영숙의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교회 청년부 회장인 이민수였어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고마워, 민수야. 들어와.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권사님, 교회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익명으로 교회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과거에 대한.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써 있는데?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교회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죠. 담임 목사의 30년 전 성범죄, 조용히 묻혀진 줄 알았나요? 그때 피해자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영숙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더 있어요. 민수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김영숙 권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입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최지민 전도사를 해친 것입니다. 이런, 이게 무슨, 영숙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권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민수야, 나 좀 혼자 있을게. 민수가 나간 후 영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34년 전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있었어요. 임신 확인서였죠. 그때 영숙은 26살이었어요. 청년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처녀였죠. 그리고 청년부 지도자였던 박태진과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임신이 확인됐을 때 박태진은 말했어요. 영수가 미안해. 난 이미 약혼자가 있어. 신학교 동기인데 우리 일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결국 영숙은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지수였죠. 영숙은 진료 기록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비밀을 이용해 지민을 해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게 분명했거든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교회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평소 20명도 안 되던 주일 예배에 웬일인지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었죠.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저기 김영숙 권사 맞지? 제가 전도사 때린 거래. 아니야, 목사가 진짜 범인이래. 수군거리는 소리가 예배당 곳곳에서 들렸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앉던 앞자리는 엄두도 못 냈죠. 박태진 목사가 강단에 올라섰을 때 예배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 목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교를 시작하려는 순간 예배당 뒤편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마스크를 쓴 젊은 여자가 서 있었죠. 그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어요. 저는 지역신문 기자 한소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박 목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기는 예배 시간입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한소영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34년 전 이 교회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배당 안이 웅성거렸어요. 영숙은 심장이 멎을 것 같았죠. 당시 청년부 지도자였던 박태진 씨가 한 여성 교인을 임신시키고 책임지지 않은 사건 말입니다. 헛소리 마세요. 당장 나가시오. 박 목사가 소리쳤지만 한소영은 계속했어요. 그 피해자가 바로 김영숙 권사님이고 그때 태어난 아이가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윤지수 씨입니다. 영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지민 전도사가 공격당하기 하루 전 박 목사와 만나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예배당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성도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목사님, 이게 사실입니까?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박 목사는 양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어요. 여러분, 진실이 아닙니다. 악의적인 루머에 속지 마세요. 하지만 한소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34년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입니다. 김영숙 씨의 임신 확인서예요. 그리고 이건 그때 갑자기 예배당 문이 또 열렸어요. 이번엔 경찰이었어요. 박태진 목사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무슨 증거요? 형사가 투명한 증거 봉투를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피 묻은 십자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최지민 전도사 손톱 밑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목걸이 주인이 목사님이시죠? 박 목사는 자신의 목을 만져봤어요. 평소 차고 다니던 십자가 목걸이가 없었어요. 이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박 목사가 소리쳤어요. 잠깐, 정말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럼 누군데요? 박 목사가 영숙을 가리켰어요. 김영숙이에요. 걔가 과거 일을 숨기려고 지민이를 해친 거예요.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목사를 바라봤어요. 30년을 함께해온 사람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영숙이가 지민이한테 들켰어요. 과거 일을 폭로하겠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배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성도들은 서로 다른 편을 들며 싸우기 시작했죠.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야, 권사님이 수상해. 그때 한소영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최지민 전도사는 단순히 이 사실을 폭로하려던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죠? 지민 전도사와 윤지수 씨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지수 씨로부터 자신의 출생 비밀을 들었죠.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민 전도사는 윤지수 씨를 위해 박 목사에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성도 중 한 명이 물었어요. 한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윤지수 씨가 현재 서울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곧 도착할 겁니다. 그 순간 영숙은 무너져 내렸어요. 34년 동안 숨겨온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세상에 드러나 버린 거였어요. 박 목사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영숙이가 범인이에요. 나는 억울해요. 예배당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평범해 보였던 작은 교회에 이런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영숙은 벤치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딸 지수도 이 사실을 알게 될 테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어요.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영숙이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34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아니, 낯선 게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엄마.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윤지수였어요. 영숙의 딸이었죠. 서울에서 연락도 없이 내려온 거였어요. 지수야, 어떻게 들어가서 얘기해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 알던 그 순한 딸의 모습이 아니었죠. 거실에 앉은 지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엄마, 이제 모든 걸 알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엄마가 34년 동안 침묵했는지.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지수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됐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지수가 파일을 열자 여러 서류들이 나왔어요. 산부인과 기록, 교회 명단, 그리고 놀랍게도 박태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 자료들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지난 1년 동안요. 1년 동안? 지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지민 언니와 함께 계획한 거였어요.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이야? 지민이와? 지민 언니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우연히 이 교회에 발령받게 됐는데 박태진이라는 이름을 듣고 저에게 연락했어요. 지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처음엔 단순히 궁금했어요. 엄마가 평생 숨겨온 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조사할수록 화가 났어요. 지수야, 엄마는 아세요? 박태진이 엄마만 버린 게 아니라는 걸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지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지난 30년 동안 박태진은 최소 3명의 여성을 임신시키고 버렸어요. 엄마가 첫 번째였고요. 그럴 리가. 1998년에는 성가대 지휘자였던 이미경 씨를, 2005년에는 주일학교 교사였던 최수진 씨를요. 모두 미혼모가 됐어요. 영숙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박태진은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교회를 위해서라고요.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민 언니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자고. 계획이라니? 지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지민아, 지수가 내 딸이라는 거. 세상에 알리면 교회는 끝이야. 박태진의 목소리였어요. 목사님, 그럼 책임지세요. 지수한테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시라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그럴 수는 없어. 이미 늦었다고. 차라리 뭐요? 차라리 영숙이나 지수가 사라져주면. 영숙은 녹음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게 언제 녹음한 거야? 사건 하루 전이에요. 지민 언니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그럼 범인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박태진이에요. 지민 언니를 해친 건. 그런데 지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지수야, 그럼 왜 진작 경찰에? 엄마,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수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건 DNA 검사 결과였어요. 이게 뭐야? 제 DNA와 박태진의 DNA 대조 결과예요. 영숙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부 확률 0%? 맞아요, 엄마. 박태진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누가? 지수가 차갑게 웃었어요. 엄마도 모르세요? 34년 전 정말 누구와 관계했는지? 지수야, 무슨 소리야? 엄마는 박 목사 외에는. 거짓말 마세요. 이미 다 알아냈어요. 지수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 기억나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영숙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현철이. 맞아요. 김현철. 당시 교회 청년부 회원이었죠. 그리고 지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현재 이 마을 시장이에요. 영숙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34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만해. 제발. 김현철은 지민 언니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뭐라고? 지수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지민 언니와 저는 이복자매예요. 같은 아버지를 둔. 영숙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지민이 자신과 그렇게 가까이 지낸 이유, 과거 일을 알고 있던 이유, 모든 게 설명됐어요. 그럼 지민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김현철과 박태진, 두 사람 모두에게 복수하려고. 지수의 미소가 섬뜩했어요.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박태진이 지민 언니를 먼저 해치다니. 영숙은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딸과 지민이 자매였다니. 그리고 그들이 복수를 계획했다니. 지수야, 그럼 너는?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지수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수가 던진 폭탄 같은 진실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새벽 3시 영숙은 결국 일어나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34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바래진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영숙이 찾은 건 1990년 교회 청년부 수련회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26살의 자신과 함께 박태진 그리고 김현철이 있었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영숙은 박태진과 싸웠어요. 그가 다른 신학교 여학생과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태진아, 나한테는 뭐였던 거야? 영수가 미안해. 하지만 난 목회자가 돼야 해. 깨끗한 출발이 필요해. 상처받은 영숙을 위로해 준 건 현철이었어요. 그는 따뜻하고 진실했어요. 영숙아, 울지 마.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밤 영숙은 현철과 영숙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때의 일을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지수의 아버지는 박태진이 아니라 현철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지민을 보러 갔죠. 중환자실 앞에서 영숙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현철 시장이 지민의 병실을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시장님? 현철이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잘생겼지만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죠. 영수가, 오랜만이야. 여기는 왜? 현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민이가, 내 딸이야. 시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작년에 알았어. 지민이가 직접 찾아왔거든. 현철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배어 있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고 있었어. 지민이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걸. 나는 그냥 서울로 대학을 가버렸으니까. 그럼 지민이 어머니는 홀로 아이를 낳고 기르다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민이는 그때부터 혼자였어. 영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지민이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했어? 아버지로 인정해달라고 했어. 하지만 난 곤란하다고 했지. 현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지민이가 하는 말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인 이복 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지수였어. 그래서 지민이와 지수가 함께 복수를 계획한 거야. 나와 박태진 둘 다에게. 현철이 병실 유리창을 바라봤어요. 영수가 미안해. 그때 내가 책임졌어야 했는데. 영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4년 만에 듣는 사과였거든요. 그때 병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지민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가 급히 뛰어왔어요.
의사가 와서 지민을 검사한 후 말했어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해서 짧은 대화만 가능해요. 영숙과 현철이 병실에 들어갔어요. 지민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아, 아버지. 현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민아, 아빠가 여기 있어. 권사님도 오셨네요. 지민이 영숙을 보며 미약하게 웃었어요. 지민아,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영숙이 지민의 손을 잡았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지민이 힘겹게 말했어요. 박태진이 범인 맞아요. 그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왜 그랬을까? 지수아이 계획을 알아챘나 봐요. 그래서 막으려고. 현철이 분노에 떨었어요. 그놈이 감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어요. 언니 깨어났네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죠. 지수야. 지민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지민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언니,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지수야, 그만해. 이제 충분해. 충분하다고요? 아직 김현철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지수가 현철을 쏘아봤어요. 시장님, 기자회견 하실 준비 되셨어요? 무슨 기자회견? 지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늘 오후 3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민 언니와 저를 딸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세요. 지수야, 그건 안 하시겠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지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현철이 몇 년 전 다른 여성과 불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립탐정이 찍은 거예요. 시장님의 모든 비리를 조사했거든요. 현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수야, 제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지수의 눈에서 34년간 쌓인 분노가 폭발했어요. 전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영숙이 지수를 말렸어요. 지수야, 그만해. 이제 복수는 충분해. 충분하다고요? 박태진은 감옥에 갔지만 김현철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지민이 힘겹게 일어나려 했어요. 지수야, 그만해.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언니까지 그런 말 하실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어요. 우리가 얼마나 계획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자고요? 영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수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를요. 사건 발생 2주일 후 교회는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열기로 했어요. 임시로 파견된 김유한 목사가 설교를 맡게 됐죠. 하지만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은 기도보다는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과연 오늘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박태진 목사 구속됐다는데 진짜 범인 맞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예배당 곳곳에서 들렸어요. 영숙은 여전히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지수는 그 옆자리에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려는 순간 뒤편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탄 지민이 들어왔어요. 퇴원한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교회에 나온 거였어요. 지민 전도사님, 성도들이 놀라며 일어섰어요. 지민은 아직 얼굴이 창백했지만 의연한 표정이었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김유한 목사가 당황했어요. 전도사님, 아직 몸이 불편하실 텐데. 목사님, 잠시만요. 오늘 반드시 말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민이 휠체어를 앞으로 밀고 나갔어요. 예배당 안이 조용해졌죠.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진실을 밝히는 게 옳은 일일까 하고요. 지민의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결론은 이거였어요. 거짓 위에 세워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배당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현철 시장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기자들이 따라왔어요. 시장님? 여기는 왜? 성도들이 놀랐어요. 김현철은 평소 교회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김현철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랐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시장님, 뭘 하시려는 거예요? 하지만 김현철은 멈추지 않았어요. 34년 전 저는 이 교회 청년부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큰 죄를 지었어요. 예배당이 웅성거렸어요. 김영숙 권사님과 최지민 전도사님, 이 두 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죠. 영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현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숙 씨, 그리고 지민아. 아빠가 미안하다. 김현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4년 전 저는 겁쟁이였어요. 책임져야 할 때 도망쳤죠. 그 결과 두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엄청난 특종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 제 딸 지민이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 김현철이 울먹였어요.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지수가 일어났어요. 시장님,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4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전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때 지민이 지수를 말렸어요. 지수야, 그만해. 지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수야, 이제 그만하자. 성도들이 웅성거렸어요. 지수와 지민이 복수를 계획했다는 말에 모두 충격받았죠. 지민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저와 지수는 복수를 계획했어요. 저희를 버린 아버지들에게 복수하려고요. 그래서 박태진 목사를 협박한 거야? 김유한 목사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계획이 틀어졌어요. 박태진이 저를 해치려 들었거든요. 지민이 휠체어에서 손목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작은 스마트워치가 있었어요. 다행히 이걸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지민이 스마트워치를 조작하자 박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민아, 이걸 공개하면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야. 너도 위험해질 거야.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야. 가만히 있으라고. 안 돼요. 지수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겠네. 그 다음엔 뭔가 부딪히는 소리와 지민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예배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박태진이 정말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어낸다는 걸요. 지민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도 용서하고 우리도 용서받자.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하지만 전 아직. 영숙이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갔어요.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진실을 숨기고 살아서. 엄마. 하지만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과거에 매여 살지 말고. 김현철도 다가왔어요. 지수야, 지민아. 이제라도 아빠가 책임질게. 늦었지만. 지수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34년간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 없이 사는 게. 김현철이 지수를 안았어요.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예배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고 용서라는 걸 느꼈거든요. 기자 중 한 명이 김현철에게 물었어요. 시장님, 이렇게 공개하시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김현철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치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 딸들이죠. 그 순간 예배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였어요. 무슨 일이지? 창문으로 보니 경찰들이 박태진을 호송해 오고 있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어요. 박태진이 예배당에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박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한 달 후, 교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김유한 목사 아래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됐죠. 영숙은 더 이상 권사직을 맡지 않았어요. 대신 평범한 성도로 돌아가 매일 새벽 기도만 드렸어요. 엄마, 오늘 아침도 교회 가세요? 지수가 물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마을에 정착한 지 보름이 지났거든요. 응, 기도할 일이 많아서. 영숙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어요. 34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죠. 지수는 마을 중심가에 작은 독서방을 열었어요. 지민지수 책방이라는 이름이었죠. 지민과 함께 만든 공간이었어요. 지수야,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네. 지민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밝은 표정이었어요. 언니, 다리는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다음 달엔 걸을 수 있을 거래. 두 자매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복수라는 공통 분모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요. 아, 그런데 아버지가 오신다고 했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김현철 시장은 모든 진실을 공개한 후 사퇴했어요. 대신 딸들과 시간을 보내는 걸 선택했죠. 정말요? 뭔가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지수가 궁금해했어요. 현철은 요즘 서울로 자주 다녀왔거든요. 잠시 후 현철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아빠, 그게 뭐예요? 재단 설립 허가서야. 재단이요? 현철이 환하게 웃었어요. 지민지수 미혼모 지원재단이야. 너희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돕는 거지. 지수와 지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빠가 그동안 서울 다닌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 재산 대부분을 출연했어. 이제 진짜 아버지 노릇을 해보고 싶거든. 지민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 고마워요. 고맙긴. 너희가 나를 용서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그때 독서방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아이들은 현철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좋아했죠.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까? 현철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안 지수와 지민은 책 정리를 했어요. 언니,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거. 맞아. 복수했다면 우리도 상처받았을 텐데. 그런데 박태진 목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민이 궁금해했어요. 박태진은 법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상해죄와 성범죄,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까지 합쳐진 결과였죠. 들은 얘기로는 감옥에서 진짜 회개하고 있다고 해요. 출소하면 일반인으로 살겠다고.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늦었지만 진짜 변화하는 거니까.
한편 교회에서는 영숙이 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지만 기도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 그동안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던 저를요. 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리고 지수와 지민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저에게 진정한 용서가 뭔지 가르쳐 줬어요. 교회 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주님, 이제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영숙이 일어나 교회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권사님, 돌아보니 김유한 목사였어요. 목사님, 일찍 나오셨네요.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권사님이 혼자 계시길래 혹시 외로우신가 해서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혼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권사님, 네, 권사직 다시 맡으실 생각은 없으세요? 교회에 권사님이 필요해요. 영숙이 잠시 생각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평범한 성도로 살고 싶어요. 특별한 직분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대신 다른 분을 추천할게요. 젊은 분들이 교회를 이끌어야죠. 두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오자 마을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빵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나고 일찍 나온 주민들이 운동하고 있었어요. 참 평화로워요. 영숙이 중얼거렸어요. 네, 요즘 마을이 많이 조용해졌어요. 사건 이후로요. 좋은 의미에서 조용해진 것 같아요. 이제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영숙이 길을 걸으며 독서방 쪽을 바라봤어요. 벌써 지수와 지민이 문을 열고 청소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밝아졌는지. 정말 그래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결과겠죠. 맞아요. 용서가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줄 몰랐어요. 영숙이 집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교회 십자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숙이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에는 34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평안이 담겨 있었죠. 집에 도착한 영숙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모든 서류들을 꺼냈어요. 산부인과 기록, 옛날 사진들,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숨길 필요가 없어. 영숙은 그 모든 걸 정리해서 지수에게 주기로 했어요. 딸이 자신의 진짜 역사를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보니 지수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영숙은 확신했어요.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거리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요.